세아가, 우린 다 한 식구 아니냐. 내 시동생 회사가 지금 당장 넘어가게 생겼어. 이 집 일단 팔아서 급한 불부터 끄자. 나중에 돈 벌면 2배로 갚는다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진명이자인 나는 컵에 얼음물을 따르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손에는 내가 잃어버린 인감도장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한 탐욕이 번들거렸다. 나는 그저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날 단꿈에 젖어있던 시댁 식구들의 손목에 경찰이 은팔찌를 채웠을 때 내 휴대폰은 하루 종일 진동했다. 부재중 전화 107통. 내가 받은 전화는 딱 한 통뿐이었다. 여기는 서울 마포경찰서입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십시오. 염치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인간들이니 기꺼이 콩밥을 먹게 해주는 수밖에.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이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금고 문이 열려 있었다. 깜빡하고 덜 닫은 게 아니었다. 90도로 활짝, 마치 입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완전히 열려 있었다. 나는 편의점 봉투를 손에 든 채 안방 옷장 앞에 서 있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컵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톡 하는 소리가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다. 금고 안에는 3가지가 들어 있어야 했다. 아파트 등기권리증, 내 인감증명서, 그리고 결혼할 때 친정엄마가 서울로 보내준 금목걸이 하나. 금목걸이는 그대로였다. 하지만 나머지 2개는 없었다. 쪼그리고 앉아 금고 안으로 손을 뻗어 휘저어 보았다. 차가운 철제 내벽만 만져질 뿐 아무것도 없었다.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딱 2명뿐이다. 나, 그리고 박민혁.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다. 예능 프로그램인지 누군가 웃고 떠드는 소리였다. 금고 문을 닫고 일어나 편의점 봉투를 든 채 안방을 나왔다. 박민혁은 소파에 파묻혀 휴대폰을 얼굴 앞에 들고 있었다. 액정 불빛이 그의 턱을 비추고 있었다. 금고에 있던 거 어디 갔어? 그의 엄지손가락이 멈췄다. 아주 잠깐이었다. 뭐가? 인감증명서랑 등기권리증 말이야. 난 손댄 적 없는데? 그는 휴대폰을 뒤집어 배 위에 올려놓고 나를 올려다보았다. 하지만 눈은 마주치지 못했다. 내 뒤쪽 혹은 벽에 어딘가 보이지 않는 점을 보고 있었다. 결혼 3년 차, 나는 박민혁이 거짓말할 때 어떤 모습인지 잘 알고 있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 버릇이 하나 있다. 대답이 너무 빠르고 곧바로 엉뚱한 화제를 꺼낸다는 것이다. 밥은 먹었어? 점심때 엄마가 삼계탕 보내주셨는데 냉장고에 넣어뒀어. 역시나. 인감증명서 지난달에 새로 발급받은 거야. 내가 말했다. 정말 손 안 댔어? 지원아, 안 건드렸다니까 그러네. 당신이 딴 데 더 놓고 깜빡한 거 아니야? 그가 드디어 나를 쳐다봤다. 하지만 그건 당당한 눈빛이 아니었다. 재촉하는 눈빛이었다. 어서 이 주제를 덮으라는 무언의 압박. 나는 덮지 않았다. 하지만 더 묻지도 않았다. 나는 부엌으로 들어가 아일랜드 식탁 위에 커피를 내려놓고 휴대폰을 켰다. 부동산 앱에 접속했다.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 그저 직감이었다. 밤길을 걷다가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이유는 모르지만 발걸음이 빨라지는 것처럼. 검색창에 우리 아파트 주소를 입력했다. 마포구 합정동. 검색 결과가 뜨는 순간 싱크대 수도꼭지에서 물이 떨어졌다. 똑, 똑, 똑 나는 화면에 뜬 글자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물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망치로 관자놀이를 때리는 것처럼 크게 울렸다. 우리 아파트. 금매. 시세보다 2억이나 낮은 가격. 특이사항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집주인 급전 필요. 현금 거래만 가능. 즉시 계약 요망. 나는 박민혁이 그랬던 것처럼 휴대폰을 뒤집어 식탁 위에 엎어두었다. 주방의 따스한 노란 조명이 하얀 대리석 상판을 비추고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다. 냉장고가 웅웅거리는 소리, 수도꼭지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다. 거실에서는 박민혁이 채널을 돌려 야구 중계를 보기 시작했다. 다음 날 나는 연차를 냈다. 박민혁에게도 회사에도 진짜 이유는 말하지 않았다. 사유란에는 개인 사정이라고 적었다.
로펌에서 행정실장으로 7년을 일했으니 내 휴가는 내가 결제한다. 아무도 토를 달지 않는다. 오전 10시, 나는 합정동의 한 부동산 중개소 앞에 서 있었다. 유리문에는 매물 정보가 빼곡히 붙어 있었다. 노란 종이에 검은 매직으로 쓴 평수, 층수, 가격들. 그 속에서 우리 집을 찾아냈다. 합정동 XX 아파트, 84제곱미터, 8층, 금매. 내 집이 옆집 반지하 전세 매물과 나란히 유리에 붙어 있었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풍경 소리가 딸랑 하고 울렸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중개인은 40대 중반의 남자로 양복 재킷 안에 골프웨어 카라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밖에 붙어있는 합정동 아파트 매물 보고 왔는데요. 나는 의자에 앉으며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다. 집 좀 볼 수 있을까요? 아, 그 물건이요. 그는 서랍을 열어 서류를 뒤적거렸다. 그건 오늘 오후에 집주인 가족분이 와서 가계약금 받기로 했는데 생각 있으시면 서두르셔야 할 겁니다. 가족이요? 네, 집주인 어머니 되시는 분이요. 집주인은 해외 출장 중이라 어머니한테 전권을 위임했다고 하더라고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해외 출장 중이라는 그 집주인은 오늘 아침 슬리퍼를 끌고 분리수거를 하러 나갔는데 말이다. 그럼 좀 기다려도 될까요? 혹시 오늘 계약 안 되면 집을 좀 보고 싶어서요. 중개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종이컵에 믹스 커피를 타주었다. 너무 뜨거워서 나는 마시지 않고 손에 쥐고만 있었다. 나는 창가 쪽 자리에 앉아 40분을 기다렸다. 오후 1시 15분 다시 풍경 소리가 울렸다. 시어머니가 들어오는 순간 나는 하마터면 못 알아볼 뻔했다. 사람이 변해서가 아니었다. 상황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였다. 내가 수없이 봐왔던 그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에 수없이 봤던 갈색 가죽 가방. 하지만 얼굴에 띈 표정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다. 능숙하고 열정적인, 마치 이런 일을 밥 먹듯이 해본 사람처럼. 김 사장님, 나왔어요. 그녀는 중개인에게 손을 흔들며 테이블 앞에 앉았다. 그 뒤로 50대로 보이는 부부가 따라 들어왔다. 매수인일이라. 여자는 경량 패딩 조끼를 입었고 남자는 손에 누런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을 보는 척했다. 시어머니는 나를 보지 못했다. 사무실이 크진 않았지만 내가 앉은 자리가 서류장 너머 구석진 곳이었기 때문이다. 여기 위임장 가져왔어요.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내밀었다. 중개인이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위임인이 따님이신가요? 시어머니는 아주 자연스럽게 웃었다. 네, 우리 친딸이에요. 지금 미국 출장 중이라 가기 전에 다 써주고 갔어요. 걱정 말아요. 우리 집 일은 내가 다 결정하니까. 내 친정엄마는 지금 인천에 계신다. 지난달 카카오톡 페이스톡으로 무릎이 쑤신다고 하셨던 분이다. 그런데 3년 동안 내가 점원이라고 불렀던 이 여자가 지금 내게서 불과 3m 떨어진 곳에 앉아 위조된 위임장을 들고 내 친정엄마 행세를 하며 집을 팔아먹고 있었다. 매수인 남자가 봉투를 열었다. 현금이었다. 그가 돈을 세기 시작했다. 나는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서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카메라를 켜서 메시지를 보내는 척하며 테이블 위에 위임장을 화면에 담았다. 가계약금은 일단 2천만 원 받으시고 잔금은 등기 이전하는 날 일시불로. 중개인이 절차를 설명했다. 시어머니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다. 아주 빠른 박자였다. 나는 그 손동작을 너무나 잘 알았다. 명절마다 박민혁에게 시동생 용돈 붙여주라고 닥달할 때 나오던 바로 그 리듬이었다. 매수인 아내가 물었다. 근데 가격이 너무 싼 거 아니에요? 주변 시세보다 훨씬 낮은데. 급해서 그래요. 급해서.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췄지만 내 귀에는 똑똑히 들렸다.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겨서 돈이 당장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싸게 내놓은 거예요. 이런 기회 흔치 않아요. 나는 휴대폰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용히 중개소를 빠져나왔다. 풍경 소리가 작게 울렸지만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다. 밖은 바람이 찼다. 11월의 서울, 하늘은 이미 회색빛으로 어둑해지고 있었다. 인도에 서 있는데 손이 덜덜 떨렸다. 추워서가 아니었다.
나는 길모퉁이 카페로 들어가 마시지도 않을 라떼를 한 잔 시키고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다. 박민혁이 아니었다. 우리 로펌에서 형사사건을 전담하는 최 변호사님이었다. 신호가 3번 울렸다. 최 변호사님, 저 김지원입니다. 사건 하나 상담 좀 하려고요. 남의 일이 아니라 제 일입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박민혁은 이미 저녁상을 차려놓고 있었다. 그 자체가 이상 징후였다. 결혼 3년 동안 그가 요리한 횟수는 한 손에 꼽을 정도였고 그마저도 항상 뭔가 찔리는 게 있을 때였다. 식탁 위에는 반찬 4가지와 순두부찌개, 심지어 소주까지 한 병 따져 있었다. 그는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 입구에 서서 나를 보며 웃었다. 그 웃음에는 아부와 떠보기, 그리고 내가 정확히 짚어낼 수 없는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왔어. 오늘 야근했나 보네? 나는 슬리퍼로 갈아 신고 식탁 앞에 앉았다. 그가 소주잔에 술을 채워주었다. 나는 마시지 않았다. 젓가락으로 두부를 집어 입에 넣었다. 순두부찌개가 너무 짰다. 지원아. 올 것이 왔다. 응. 그가 내 맞은편에 앉아 두 손을 맞잡고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시동생 박민준에게 돈 빌려달라고 할 때 봤던 그 자세였다. 상의할 게 좀 있어서. 말해봐. 민준이 회사 말이야. 요즘 진짜 힘든가 봐. 그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마치 옆집에 들릴까 봐 겁내는 사람처럼. 엄마가 그러시는데 우리 아파트 융통 좀 하면 안 될까? 타는 건 아니고 잠깐만 쓰는 거야. 민준이 사정 나아지면 바로 갚는데. 잠깐만 쓴다. 로펌 밥 7년 먹으면서 지겹도록 들은 말이다. 잠깐만 빌리자. 도장만 찍어줘. 금방 갚을게. 이런 말에 속은 사람들은 결국 로펌 회의실에 앉아 변호사를 붙잡고 울게 된다. 어떻게 쓴다는 건데? 내가 물었다. 그게 일단 담보로 잡고 대출을 좀 받아서. 거짓말이다. 담보대출이 아니라 매매다.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왔다. 하지만 나는 내색하지 않았다. 지원아, 동생 회사가 진짜 부도 직전이야. 엄마가 집은 잠깐만 빌려 쓰는 거라고. 우리 일단 전세로 옮겨서 살자고 하셔. 전세도 요즘 괜찮잖아. 민준이 상황 풀리면 나중에 더 큰 집 사서. 그가 계속 떠들었다. 나는 수저를 내려놓았다. 당신도 짰어. 말이 뚝 끊겼다. 뚝배기 안에 순두부찌개가 아직 보글거리고 있었고 가스레인지 불은 꺼지지 않은 상태였다. 냉장고 모터가 웅웅거리며 돌아갔다. 뭘 짰다는 거야?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잖아.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내 얼굴에서 식탁 위 소주병으로 다시 옆에 놓인 리모컨으로. 시선이 갈 곳을 잃고 헤맸다. 나만 빼고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10초 정도 정적이 흘렀다. 10초는 꽤 긴 시간이다. 윗집에서 의자 끄는 소리가 들리고 찌개의 거품이 커졌다 작아지는 걸 다 볼 수 있을 만큼. 그는 긍이라고 하지 않았다. 하지만 잔이라고도 하지 않았다. 밥 먹어. 그가 마지막으로 뱉은 말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밥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앞치마도 벗지 않은 채였다. 나는 식탁에 앉아 그가 직접 만든 반찬 4가지를 내려다보았다. 시금치 무침, 어묵볶음, 단무지 무침, 그리고 김. 그가 보일 수 있는 최대의 성의였을 것이다. 김 옆에 놓인 소주잔에서 알코올이 증발하며 컵 안쪽에 뿌옇게 김이 서렸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고 한 줄을 적었다. 최 변호사님 내일 오후 3시. 그리고 일어나 상을 치우기 시작했다. 그가 차린 밥상은 결국 내가 치웠다. 결혼 3년 내내 이 사실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다. 그날 밤 나는 난동을 부리지 않았다. 박민혁이 씻고 나왔을 때 나는 이미 현관에 캐리어를 꺼내둔 상태였다. 20인치 기내용 캐리어, 3일치 옷과 노트북, 충전기, 그리고 금고에 남아있던 금목걸이 하나가 들어있었다. 당신 뭐해? 젖은 머리에서 물방울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리는 그가 물었다. 회사 급한 출장 잡혔어. 내일 아침 비행기야. 어디로? 부산. 그는 더 묻지 않았다. 찔리는 게 있는 사람은 원래 꼬치꼬치 캐묻지 못한다.
되로 주고 말로 받을까 봐에 조심해서 다녀와 그 말만 남기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문 닫히는 소리가 아주 작았다. 나는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섰다. 도어록이 띠띠띠 삐리릭 하며 잠기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호텔은 마포구청역 근처로 잡았다. 택시로 10분 거리였다. 6층 방을 배정받았다. 창문 너머로 조용한 골목길이 내려다 보였다. 나는 캐리어를 열고 옷 대신 노트북을 먼저 꺼냈다. 침대에 앉아 정리를 시작했다. 휴대폰 속 녹음 파일. 오후에 중개소에서 녹음한 23분짜리 파일이었다. 특히 내 친딸이라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해라고 말하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선명했다. 사진첩의 사진들. 위임장 확대 사진 3장 각도별로 찍었다. 내 필체와는 전혀 다른 삐뚤빼뚤한 서명. 부동산 앱 캡처 화면. 가격, 특이사항, 중개소 연락처까지 전부. 그리고 하나 더. 카카오톡을 열어 박민혁과의 대화 내용을 올렸다. 3주 전 그가 보낸 메시지가 있었다. 엄마가 서류 뗄 거 있다고 인감도장 좀 잠깐 달래. 금방 돌려준 데 당시 회의 중이라 무슨 서류? 라고 답장만 하고 잊어버렸던 그 메시지. 어제까지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 나는 이 대화 내용도 캡처했다. 모든 파일을 압축해서 최 변호사님 메일로 보냈다. 전송 완료 시각. 밤 11시 43분 호텔 난방이 너무 세서 공기가 건조해 목이 탔다. 얼음물을 한 잔 떠왔다. 창가에 서서 물을 마시는데 휴대폰 화면이 밝아졌다. 박민혁의 카톡이었다. 도착했어? 부산 춥대. 따뜻하게 입고 다녀. 나는 3초 동안 화면을 보다가 답장하지 않았다. 휴대폰을 무음으로 돌려버렸다. 다음 날 아침 8시, 나는 마포경찰서 로비에 서 있었다. 최 변호사님이 먼저 와 계셨다. 짙은 회색 정장 차림에 검은색 서류철을 든 그는 로비 자판기 옆에 서 있었다. 나를 보더니 가볍게 목례를 했다. 자료는 다 봤습니다. 그가 서류철을 열며 목소리를 낮췄다. 몇 가지 사실 확인 먼저 하죠. 이 아파트 명의자는 김지원 씨 단독입니까? 네, 결혼 전에 제 예금이랑 대출로 샀어요. 100% 제 명의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위임장에 서명한 적 없고요. 전혀요. 좋습니다. 그가 서류철을 덮었다.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사기죄, 그리고 특수절도. 개인 금고에서 인감증명서와 권리증을 가져간 건 친족 간 절도라 복잡할 수 있지만 부동산 거래가 엮여 있어 성격이 다릅니다. 정말 고소하시겠습니까? 네. 상대는 시어머니입니다. 알고 있어요. 그가 나를 쳐다보았다. 의심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로펌에 오래 있다 보면 여기까지 왔다가도 막판에 마음 약해져서 돌아가는 의뢰인을 수없이 보게 된다. 최 변호사님도 그랬을 것이다. 그럼 가시죠. 고소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다. 조사관 앞에서 1시간 반 동안 앉아 자초지종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술했다. 녹음 파일, 캡처, 사진을 전부 제출했다. 조사관은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단발머리에 무표정한 얼굴로 타자를 빠르게 쳤다. 질문은 전문적이었다. 위조된 위임장에 고소인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었나요? 실물은 못 봤지만 사진상으로는 제 필체가 아니었습니다. 도장은 금고에서 사라졌고요. 금고 비밀번호는 또 누가 알고 있습니까? 남편이요. 남편분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나는 1초간 멈칫했다.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일을 꾸미고 있다는 걸 인정했고 저를 설득하려고까지 했으니까요. 조사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멈췄다가 다시 타닥타닥 움직였다. 조서를 다 꾸미고 서명을 할 때는 이미 10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옆에서 최 변호사님이 법적 의견을 덧붙였다. 매매가 기준 피해 금액 7억 원 이상, 위조 위임장으로 선의의 제3자를 기망했으므로 사기죄 가중 처벌 요건 충족. 조사실을 나올 때 최 변호사님이 물었다. 마음의 준비는 되셨습니까? 앞으로 힘드실 겁니다. 법적으로가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서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굳이 말해주지 않아도 알았다. 힘들지 어떨지는 어젯밤 호텔에서 메일 전송 버튼을 누르던 순간 이미 다 각오한 일이었다. 경찰의 일처리는 예상보다 빨랐다. 당일 오후 조사관에게서 전화가 왔다. 김지원 씨,
중개업소 통해 거래 정황 확인했고요. 피의자 한영자 씨, 63세 여성분 앞으로 출석요구서 발송했습니다. 출석요구서. 5글자. 전화를 끊고 호텔 창가에 섰다. 맞은편 골목의 어느 집 현관문에 배달기사가 배달의 민족 봉투를 걸어두고 있었다. 그리고 내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박민혁. 받지 않았다. 두 번째도 박민혁. 무시했다. 세 번째, 시동생 박민준. 저장된 이름은 민준, 뒤에 마침표 하나가 찍혀 있었다. 작년 추석에 300만 원 빌려달라는 걸 거절한 뒤에 찍어둔 점이었다. 안 받았다. 네 번째, 박민혁. 다섯 번째, 박민혁. 여섯 번째, 저장되지 않은 번호. 아마 시아버지일 것이다. 그 뒤로는 전화가 한 통씩 오는 게 아니었다. 줄줄이 비엔나처럼 쏟아졌다. 침대 협탁 위에서 휴대폰이 뒤집힌 풍뎅이처럼 윙윙거리며 몸부림쳤다. 액정 위로 이름들이 춤을 췄다. 박민혁, 박민준, 박민혁, 발신자 정보 없음, 다시 박민혁. 나는 휴대폰을 뒤집어 협탁 위에 엎어두었다. 욕실로 들어가 세수를 했다.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수건에서는 호텔 세탁물 특유의 표준화된 냄새가 났다. 깨끗하고 낯설고 그 누구와도 관계없는 냄새. 욕실에서 나왔을 때 부재중 전화 숫자는 31로 바뀌어 있었다. 카카오톡에 읽지 않은 메시지도 쌓이기 시작했다. 나는 앱을 열지 않았지만 알림창에 뜬 미리 보기만으로도 내용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박민혁이 보낸 메시지였다. 지원아 어디야? 왜 경찰에 신고를 해? 우리 엄마잖아. 또 박민혁이었다. 너 미쳤어. 제발 전화 좀 받아. 시동생 박민준의 메시지도 있었다. 형수님, 말로 하시죠. 경찰서까지 가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형수님 제 사정 아시잖아요. 회사 진짜 못 버텨요. 저장되지 않은 번호, 아마도 시아버지일 것이다. 지원아, 시애비다. 내 시어머니가 잘못한 건 알지만 일단 고소 취하해라. 만나서 천천히 이야기하자. 나는 그 어떤 메시지에도 답장하지 않았다. 해 질 무렵이 되자 부재중 전화 숫자는 76개가 되었다. 나는 메모장에 그 숫자를 적어두었다. 별다른 이유는 없었다. 그저 습관이었다. 로펌에서 오래 일하다 보니 뭐든 기록을 남기는 게 버릇이 됐다. 밤 9시 107번째 전화가 걸려왔을 때 발신자 이름은 박민혁이었다. 나는 1초 정도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지원.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쉬어 있었다.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연기가 아니었다. 정말로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성대가 망가진 그런 쇳소리였다. 제발 전화 좀 받아줘. 경찰 쪽에서 엄마 구속영장 청구한다고. 민준이 회사도 지금 너 어디야? 어디 있는지 말해줘. 내가 가서 무릎이라도 꿇을게. 만나서 이야기해. 박민혁 씨. 내 목소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차분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나를 찾는 게 아니라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야?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휴대폰 설정을 열어 박민혁, 박민준, 그리고 저장되지 않은 번호까지 전부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 화면이 잠잠해지자 호텔방이 갑자기 넓어진 것처럼 느껴졌다. 천장 구석의 온풍기 송풍구에서 웅웅거리는 바람 소리가 들렸고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다. 처진 커튼 틈새로 가로등의 주황색 불빛 한 줄기가 스며 들어오고 있었다.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아 보니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어제 오후 중개소 문을 열고 들어오던 시어머니를 본 순간부터 멈추지 않던 손떨림이 이제야 멈췄다. 나는 얼음물을 한 잔 떠서 단숨에 들이켰다. 3일 뒤 최 변호사님이 경찰서로 나오라고 연락을 해왔다. 시어머니 쪽 변호사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수학이 넘어 그가 말했다. 합의를 하고 싶다는데 제 생각엔 김지원 씨가 직접 현장에 와서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 와서 들으라는 말에 시어머니가 거기 있을 거라는 뜻이었다. 경찰서 복도에서는 특유의 냄새가 났다. 데코타일 바닥 냄새와 에어컨 냄새가 섞인 건조하고 삭막한 공기. 로펌 사무실과는 달리 이곳의 형광등 불빛은 너무 하얘서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조사실 앞에서 최 변호사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몸을 살짝 비켜서자 문 안쪽의 풍경이 보였다.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처음 보는 남자 변호사가 서 있었다. 시아버지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등을 잔뜩 구부린 채 두 손을 무릎 사이에 끼워 넣고 있었다. 시어머니 의자 뒤에는 낯빛이 흑빛이 된 박민혁이 서 있었다. 내가 들어서는 순간 시어머니가 고개를 쳐들었다. 그 얼굴에 떠오를 표정에 대해 여러 가지를 상상했었다. 분노, 억울함, 동정심 유발, 혹은 통곡. 하지만 실제 마주한 표정은 내 예상을 벗어난 것이었다. 그것은 증오였다. 아무런 포장도 숨김도 없는 날 것 그대로의 증오. 입술을 일자로 꽉 다문 채 턱 근육이 실룩거리고 있었다. 그녀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너희. 그녀가 내 쪽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옆에 있던 변호사가 팔을 뻗어 말렸지만 그녀는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이 독한 년. 그녀의 목소리가 조사실 벽을 타고 쩌렁쩌렁 울렸다. 평소보다 적어도 한 옥타브는 높은 찢어지는 듯한 고음이었다. 감히 시어머니를 감옥에 보내? 내가 사람이니? 내 양심은 어디다 팔아먹었어? 내가 내 아들 어떻게 키웠는데? 시집 온 지 3년 동안 김장 한 번 제 손으로 안 해본 주제에 책상 뒤에 앉아있던 조사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용히 하세요. 여기는 조사실입니다. 안방 아니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검지를 들어 나를 삿대질했다. 손톱에는 내가 익히 봐왔던 그 촌스러운 장미색 매니큐어가 발라져 있었다.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 짓을 했는데? 다 이 집안 잘 되자고 한 거 아니냐? 민준이 회사 망하면 우리 집안 꼴이 뭐가 돼? 굴러들어온 돌 주제에 감히. 아주머니, 조사관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계속 협조 안 하시면 퇴실 조치합니다. 시어머니가 그제야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눈은 여전히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지난 3년간 수없이 봐왔던 그 경멸 어린 눈빛. 그 눈빛이 지금은 수십 배로 증폭되어 마치 가뜩없는 전구처럼 내 눈을 찔러왔다. 옆에 있던 최 변호사님이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오시기 전에 상대방 변호사 측에서 합의안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뭐였죠? 시어머니 측 변호사가 헛기침을 하더니 서류를 펼쳤다. 피의자 한영자는 절취한 인감도장 및 관련 서류 일체를 반환하고 부동산 거래를 원천 무효화하며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보상금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한다. 단, 조건부로 피해자는 고소를 취하한다. 이 사건은 공소 제기 대상입니다. 최 변호사님이 말을 잘랐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호했다. 사문서위조죄와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될 수 없다는 건 선배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상대방 변호사의 손가락이 서류 위에서 멈칫했다. 그때 시어머니 뒤에 서 있던 박민혁이 움직였다. 그가 앞으로 반뼘쯤 걸어 나왔다. 지원. 조심스럽고 간을 보는 듯한 그 목소리. 너무나 익숙했다. 그가 뭔가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수습하려 할 때마다 내던 바로 그 톤이었다. 엄마가 잘못하신 건 맞아. 그건 인정해. 하지만 이건 엄연히 집안일이잖아. 우리끼리 문 닫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야? 경찰 부르고 엄마 유치장 가고 동네 사람들 다 알게 되고.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드디어 그의 눈이 내 눈과 마주쳤다. 회피가 아니었다. 애원이었다. 집안일. 내 입에서 나온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다. 조사실의 하얀 형광등 불빛 아래서 내 목소리는 건조하고 서늘했다. 내 어머니가 내 인감도장과 집문서를 훔치고 위임장을 위조하고 내 친정엄마 행세를 하면서 4명의 아파트를 생판남한테 팔아넘겼어. 계약금까지 챙겼고 매수인은 그게 진짜인 줄 알았지? 내가 그날 중개소에 안 갔으면 그 집은 다음 달에 남의 집이 됐을 거야.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이게 집안일이니? 박민혁의 입술이 달싹거렸다. 나는 그가 무슨 말이라도 하기를 기다렸다. 그럴듯한 변명이라도, 진심 어린 사과라도, 아니면 차라리 나를 화나게 만들 욕설이라도. 하지만 그는 그저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하나 더 나는 조사관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매수인 측 그날 계약금 건넨 부부 말이에요. 그분들도 속은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위조된 위임장을 내밀면서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유혹해서 2천만 원을 받아냈죠. 그 돈, 지금 어디 있습니까? 조사실 안에 일이 초간 정적이 흘렀다. 시어머니 측 변호사가 서류를 뒤적거렸다. 그게 제 의뢰인 진술에 따르면 급한 가게 자금으로 이미 사용되어서 시동생 박민준 회사비 갚는데 썼겠죠. 내가 말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구석에 앉아있던 시아버지가 어깨를 더 깊이 움츠리는 게 보였다. 그 매수인 부부의 피 같은 돈이 시동생 구멍 메우는 데 들어갔어요. 나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분들도 이 사실을 알아야죠. 그분들에게도 고소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내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분노가 사라지고 설명하기 힘든 묘한 표정이 떠올랐다. 두려움보다는 좀 더 복잡한 낭패감 같은 것이었다. 그녀의 입꼬리가 아래로 처지며 주름이 깊게 패였다. 그녀는 더 이상 나에게 욕을 하지 못했다. 매수인 측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격렬했다. 최 변호사님이 상황을 전달하자마자 매수인 부부는 바로 다음날 경찰서로 달려왔다. 복도에서 그 남자를 마주쳤다. 중개소에서 현금 뭉치를 세던 바로 그 남자였다. 그는 나를 보더니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알아보았다. 집주인 되십니까? 네, 그 아파트는 처음부터 매물로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떤 위임장에도 서명한 적이 없고요. 남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나한테 화가 난 게 아니었다. 상황 자체에 대한 분노였다. 그의 아내는 옆에서 은행 이체 내역서 뭉치를 꽉 쥐고 있었다. 2천만 원 남자가 말했다. 내 손으로 그 여자한테 현금 2천만 원을 쥐어줬소. 자기가 친정엄마라고 딸이 다 맡겼다고 하길래 시어머니입니다. 친정엄마가 아니고요. 내가 정정해 주었다. 그 여자가 거짓말을 한 겁니다. 선생님이 주신 계약금 2천만 원, 제 시동생 회사비 갚는데 썼다고 하더군요. 남자는 몇 초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더니 씩씩거리며 조사실로 들어가 고소장을 추가로 접수했다. 나는 복도 의자에 잠시 앉아 있었다.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 등받이에서 냉기가 배어 나왔다. 복도 끝 자판기가 웅웅거리며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다. 최 변호사님이 조사실에서 나와 내 옆에 앉았다. 매수인 측에서 사기죄로 추가 고소했습니다. 이제 피해자가 2명입니다. 김지원 씨와 매수인. 시어머니 상황이 아주 안 좋아질 겁니다. 네. 그리고 소식 하나 더 있습니다. 그가 휴대폰을 열어 메시지 하나를 보여주었다. 검찰 쪽에서 시어머니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시동생 회사 계좌로 들어간 돈이 시점이 묘합니다. 시어머니가 받은 계약금 입금 시기랑 딱 맞아떨어져요. 검찰에서는 자금 세탁 혐의까지 의심하고 있어서 그 회사에 대해 세무조사가 들어갔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최 변호사님이 휴대폰을 집어넣었다. 시동생 회사 아마 공중분해될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소하다거나 안 됐다거나 하는 감정이 아니었다. 그저 역시나 하는 확인이었다. 박민준의 회사는 2년 전부터 삐걱거렸다. 몇 달에 한 번씩 박민혁은 밥상머리에서 민준이 자금 사정이 어렵다더라며 운을 띄웠다. 그때마다 시어머니가 옆에 있었고 두 모자는 나를 쳐다봤다. 그 눈빛은 명확했다. 내가 좀 해결해라. 나는 여러 번 해결해 주었다. 결혼 첫 해에 500만 원, 이듬해에 300만 원 나는 빌려준다고 했지만 박민혁은 단 한 번도 갚는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3년째가 되자 그들은 빌리는 건 감질난다고 생각했는지 아예 내 집을 통째로 삼키려 들었다. 변호사님, 내가 입을 열었다. 이혼 소송 진행해 주세요. 그는 놀란 기색이 없었다. 남편분의 귀책 사유 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걸 입증할 증거는 있습니까? 3주 전에 카카오톡으로 범마가 인감도장 좀 먼저 달라신다고 보낸 메시지 캡처해뒀어요. 금고 비밀번호는 저랑 그 사람 단둘만 알고요. 제가 추궁했던 날 밤에도 가담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합니다. 최 변호사님이 말했다. 형사상 공범으로 처벌받지 않더라도 이혼 소송에서 유책 배우자로 인정받기엔 차고 넘칩니다.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 청구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가 잠시 뜸을 들였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같이 하시겠습니까? 네. 그 후의 일들은 마치 빨리 감기 버튼을 누른 것처럼 지나갔다.
검찰은 시어머니를 기소했다. 공소장에 적힌 죄명은 길었다.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기, 특수절도. 최 변호사님이 보내준 공소장 사진에서 내 시선은 피해자란에 머물렀다. 거기엔 내 이름과 매수인의 이름, 두 개가 나란히 적혀 있었다. 시동생 박민준 쪽은 세무조사 결과가 생각보다 심각했다. 3년 전부터 장부를 조작해온 정황이 드러났고 출처 불명의 자금이 수시로 드나들었다. 수면 아래 감춰져 있던 썩은 뿌리들이 시어머니가 쏘아 올린 기천만 원이라는 신호탄 때문에 모조리 파헤쳐진 셈이었다. 법원에서 박민준의 회사에 압류를 걸었다. 집행관들이 들이닥쳐 사무실 집기마다 빨간 딱지를 붙이던 날, 박민준은 회사 정문 앞에 서서 담배 한 갑을 다 태웠다고 했다. 최 변호사님이 전해준 이야기였다. 나는 현장에 가지 않았다. 보고 싶지도 않았다. 박민혁은 최 변호사님을 통해 사적으로 만나고 싶다고 연락해왔다. 최 변호사님이 그의 말을 전했다. 자기는 엄마가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고, 고의가 아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직 김지원 씨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뭐라고 답해주셨어요? 법정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이혼 소송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렸다. 3월 중순이었고 서울의 바람은 여전히 찼지만 길가에는 개나리가 노란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다. 법정 안은 히터가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나는 중요한 미팅 때만 입는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다. 내 옆에는 최 변호사님이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얇지만 묵직한 서류철 3개가 놓여 있었다. 맞은편에 박민혁이 앉아 있었다. 살이 많이 빠져서 턱선이 날카로워 보였고 눈 밑에는 퀭한 다크서클이 매달려 있었다. 그의 변호사는 나이 지긋한 남자로 머리를 기름지게 빗어 넘긴 채 시종일관 무표정했다. 판사는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안경 너머로 서류를 꼼꼼히 훑어보았다. 최 변호사님은 법정에서 감정에 호소하는 변론을 하지 않았다. 그가 한 일은 단순했다. 증거들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해서 하나씩 판사 앞에 내려놓는 것뿐이었다. 도난당한 인감증명서와 등기권리증, 위조된 위임장, 중개소 CCTV 캡처 화면, 박민혁의 카카오톡 메시지, 매수인의 고소장, 시어머니의 형사재판 공소장. 설명이 필요 없었다. 증거들이 스스로 말을 하고 있었다. 최 변호사님은 마지막으로 딱 하나의 숫자를 강조했다. 피고는 혼인 기간 중 모친이 원고의 특유재산을 불법 처분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고 가족 구성원의 경제적 침해 행위를 묵인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자료 5천만 원 및 재산 분할 시 피고의 기업은 전액 부인을 청구합니다. 박민혁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그의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판사가 양측을 번갈아 보더니 박민혁에게 물었다. 피고는 원고의 혼전 재산이 불법적으로 매매되려던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침묵. 박민혁의 변호사가 그의 귓가에 뭐라 속삭였다. 박민혁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법정 속기사가 다시 물어봐야 할 정도였다. 알고 있었습니다. 법정 안에 2초간 정적이 흘렀다. 나는 맞은편에 앉은 남자를 바라보았다. 3년 전 결혼식장에서 나를 보며 환하게 웃던 그 남자. 지금은 낡아서 형태가 무너진 옷가지처럼 의자에 구겨져 있는 남자. 슬프지 않았다. 화도 나지 않았다. 그저 독감이 다 낫고 난 뒤 코가 뻥 뚫린 것처럼 머릿속이 아주 맑고 건조해지는 기분이었다. 판결문이 나온 날 나는 로펌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다. 최 변호사님이 카카오톡으로 판결문 스캔본을 보내주었다. 나는 모니터에 파일을 띄우고 마우스 휠을 굴려 14페이지로 내려갔다.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의 소유로 확정한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문장이었다. 나는 마우스에서 손을 뗐다. 더 이상 스크롤을 내리지 않았다. 자리에서 일어나 탕비실로 가서 얼음물을 한 잔 받았다. 손이 조금 떨려서 물 몇 방울이 소매에 튀었다. 자리로 돌아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나머지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시어머니의 형사재판 결과는 이미 먼저 나와 있었다. 사문서 위조, 사기 등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됐다. 최 변호사님이 예상했던 형량 범위 중에서도 꽤 무거운 쪽이었다. 정확히 몇 년인지는 기억하지 않았다. 기억하고 싶지도 않았다.
시동생 회사는 완전히 파산했다. 세무조사에서 밝혀진 문제는 2천만 원의 행방보다 훨씬 복잡했다. 그는 막대한 빚더미에 앉았다. 회사 빚도 있었고 법인 명의로 끌어다 쓴 개인 빚도 있었다. 최 변호사님은 아주 적확한 표현을 썼다. 법적으로 투명 인간이 된 거죠. 신용불량자 말입니다. 박민혁은 유책 배우자로 인정되었다. 위자료 액수는 내가 청구한 것보다 조금 깎였지만 법원은 그가 내 재산을 침해하려던 행위를 엄중하게 받아들였다. 재산 분할에서 그의 기여분은 거의 인정되지 않았다. 쉽게 말해 그는 빈털터리로 쫓겨났다. 그가 마지막으로 내게 연락한 건 판결문이 나오고 3일 뒤였다. 전화도 카톡도 아니었다. 접근금지 명령 때문에 직접 연락할 수 없었던 그는 우리 둘 다 아는 지인을 통해 말을 전해왔다. 미안하다고 전해달래. 지인은 난처한 목소리로 그 말을 전했다. 나는 달았어 라고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미안하다. 내 글자. 3년의 결혼 생활, 훔쳐간 도장, 위조된 위임장, 107통의 부재중 전화. 그 모든 게 고작 이 네 글자로 압축되었다. 문자 메시지 한 통 보내기엔 적당한 분량이었지만 이미 산산조각 난 관계의 틈을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1년 후 어느 밤 나는 마포구 합정동 아파트 거실에 앉아있다. 팔릴 뻔했던 바로 그 집이다. 현관 비밀번호는 바꿨다. 이제 그 번호는 이 세상에서 나 혼자만 안다. 거실 불은 다 끄고 구석에 있는 스탠드 조명 하나만 켜두었다. 은은한 노란 불빛이 바닥에 고요한 물웅덩이처럼 고여있다. 커튼을 걷어둔 창밖으로는 한강의 야경이 펼쳐져 있다. 강물 위로 유람선 불빛 몇 점이 유유히 흘러가고 멀리 보이는 대교 위로 하얀 가로등이 띠를 이루며 반짝인다. 냉장고 안은 내가 산 식재료들로 채워져 있고 반찬통에는 내가 직접 담근 김치가 들어있다. 비록 2통뿐이지만 김장 안 했다고 타박할 사람은 이제 없다. 보일러가 따뜻하게 돌아가고 있다. 나는 소파에 등을 기대고 앉아 무릎 위에 노트북을 올려두었다. 화면에는 내일 회의 자료가 떠 있다. 노트북 옆에는 얼음물이 담긴 유리잔이 놓여 있고 컵 표면에 맺힌 물방울들이 보석처럼 빛난다. 집 안은 고요하다. 윗집 층간소음도 없고 현관문 도어록을 누르는 불청객도 없다. 휴대폰은 탁자 위에서 까만 화면인 채로 조용히 잠들어 있다. 나는 노트북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11월의 밤, 한강은 빛나지 않았다. 그저 검고 거대한 몸집으로 묵묵히 흐르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보일러 온도를 2도 더 올렸다. 그리고 다시 소파로 돌아와 차가운 얼음물을 한 모금 마셨다.